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유진아와 그녀의 친구들이 웃는 소리가 혜운의 귀를 때렸다. 진아는 교실 중앙에 서서 최신 유행하는 한정판 스니커즈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반짝이는 팔찌가, 손가락에는 커다란 보석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어때 얘들아, 이거 구하려고 우리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 진아는 콧대 높은 목소리로 말했고 친구들은 과장된 감탄사를 쏟아냈다. 혜운은 늘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그들의 잔인한 시선이 그녀의 등을 꿰뚫는 듯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작은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복도에서 진아는 우연히 혜운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혜운이 휘청거리자 진아는 깔깔대며 말했다. 어머 미안, 발이 미끄러웠네 혜운이. 너 교복이 더러워지면 어떡하니 하나 더 살 돈도 없을 텐데. 그녀의 친구들은 뒤에서 비웃음을 터뜨렸다. 급식실에서는 늘 줄을 서기 전에 혜운의 교과서를 숨겨버리곤 했다. 혜운은 조용히 다른 친구들에게 책을 빌려야 했고 그때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비웃음을 견뎌야 했다. 그녀에 대한 소문은 이미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다. 가난한 전학생, 고아원 출신, 학교 등록금도 겨우 낸대. 이 모든 소문은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점심시간은 혜운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녀는 늘 교실 구석 아무도 앉지 않는 자리에 혼자 앉아 조용히 도시락을 먹었다. 오늘 도시락은 엄마가 정성껏 싸준 김치볶음밥이었다. 낡은 플라스틱 용기 안에는 김치볶음밥과 계란 프라이 하나가 전부였다. 그때였다. 진아가 그녀의 도시락 앞으로 불쑥 다가왔다. 진아의 뒤에는 늘 그렇듯 소미와 지수라는 두 명의 친구가 찰싹 붙어 서 있었다. 진아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발견한 듯 눈을 반짝였다. 어머, 이게 뭐야 혜운아, 아직도 이런 걸 먹어. 그녀는 혜운의 도시락을 휙 낚아채듯 들었다. 혜운은 놀라서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진아는 도시락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우엑, 김치볶음밥 이런 거 먹으면 냄새나서 우리 옆에 앉지도 못하겠다. 진아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소미와 지수에게 도시락을 흔들어 보였다. 두 친구는 깔깔대며 웃었다. 야 진아, 불쌍하잖아.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베풀어 줄게. 소미가 말했다. 진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고급스러운 도시락에서 송로버섯 파스타를 한 젓가락 집어들었다. 자 혜운아, 특별히 맛있는 거 줄게. 이런 건 너 평생 먹어보기 힘들걸. 그녀는 마치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듯 작은 한 조각을 혜운의 도시락에 툭 던졌다. 송로버섯 향이 김치볶음밥 위로 퍼졌지만 혜운은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다. 친구들은 배를 잡고 웃었고 주변 학생들도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되는 듯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혜운은 조용히 도시락을 다시 닫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김치볶음밥 위에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더욱 숙인 채 아무렇지 않은 듯 밥을 입에 넣었다. 그녀는 결코 반항하지 않았다. 어떤 모욕에도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최근 학교에서는 자선갈라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행사는 학교의 명성을 높이고 기부금을 모아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대부분의 기부금은 학교의 이미지 제고와 상류층 학부모들의 사교 모임에 쓰인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학생들은 저마다 가장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준비하며 들떠 있었다. 진아가 혜운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혜운아, 너도 자선갈래에 올 거지? 입장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너 같은 애들이 참석해야 자선의 의미가 살잖아. 그녀는 자선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혜운을 대놓고 조롱했다.
물론 너한테는 좀 무리일 수도 있겠다. 혹시 우리가 특별히 모금 활동이라도 해줄까? 너만을 위한 특별 기부금 모금 같은 거. 진아의 친구들은 낄낄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혜운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혜운은 고개를 들어 진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고맙지만 괜찮아. 그날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녀는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했다. 진아는 마치 가장 우스꽝스러운 농담이라도 들은 듯 과장되게 웃었다. 다른 약속 어머. 우리 가난한 혜운이도 다른 약속이라는 게 있대. 설마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거야. 아니면 낡은 옷이라도 빨래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혜운에게로 쏠렸다. 진아의 친구들은 혜운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혜운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심장은 아프게 저며왔지만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했다. 그녀는 늘 그래왔듯 모든 모욕을 삼키고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하는 작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움트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단단한 자존감이자 언젠가는 이 모든 편견을 부셔버릴 조용한 다짐이었다. 긴 하루가 끝나고 마침내 학교 시간이 되었다. 한영 고등학교의 교문 아픈 학생들을 태우러 온 고급 세단과 경호원들로 늘 북적였다. 유진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여느 때처럼 교문 바로 앞에서 저마다의 부모님 차를 기다리거나 기사가 문을 열어줄 리무진을 배경 삼아 셀카를 찍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지나가는 학생들의 시선을 즐기며 자신들의 우월감을 과시했다. 그때 저만치 버스 정류장을 향해 느릿하게 걸어가는 이혜운의 뒷모습이 진아의 눈에 들어왔다. 어깨에 맨 낡은 책가방과 조금은 지쳐 보이는 뒷모습은 여전히 초라해 보였다. 진아의 입꼬리가 비웃듯이 올라갔다. 야, 이혜운, 벌써 버스 타러 가냐? 너 그러다 길바닥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 촌스러운 교복이라도 구겨지면 큰일 나겠네. 진아는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내어 혜운을 불렀다. 주변에 서 있던 친구들은 진아의 말에 킬킬거리며 웃었다. 맞아, 혜운아 우리처럼 이런 차는 평생 못 타보겠지. 돈 없으면 원래 그런 거야. 소미가 옆에서 거들었다.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혜운의 등 뒤를 덮쳤다. 혜운은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는 그저 이 조롱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바로 그때였다. 혜운이 버스 정류장에 채 도착하기도 전 교문 앞에서 눈에 띄게 번쩍이는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이 다가와 조용히 멈춰 섰다. 롤스로이스 팬텀 혹은 마이바흐 같은 최고급 기종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위험 넘치는 자태였다. 차창은 짙게 선팅되어 있어 아니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은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와, 저 차 뭐야? 교장 선생님 새로 차 뽑으셨나? 아니면 무슨 연예인이라도 온 건가? 모두의 시선은 호기심과 경외심으로 가득 찬 채 리무진에 고정되었다. 진아와 그녀의 친구들도 자신들의 차 자랑을 잊은 채 리무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질투와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다. 저런 차는 그들조차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잠시 후 완벽하게 정돈된 제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렸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절도 있었고 그의 얼굴에서는 베테랑의 노련함이 엿보였다. 그는 진아 무리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분하게 시선을 사오사오 쳤다. 그의 시선은 수많은 학생들 사이를 헤치고 정확히 이혜운에게로 향했다. 운전기사는 망설임 없이 혜운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혜운의 앞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여 공손하게 인사했다. 마치 여왕을 대하듯 정중한 태도였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아가씨 모시러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또렷하게 교문 앞을 가득 메운 학생들의 귀에 박혔다. 그 순간 유진아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녀의 친구들은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 해운을 비웃던 오만함 대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충격과 당혹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가씨 회장님 이해운이라고, 저 촌스러운 이해운이.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해운은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표정으로 운전기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계는 아주 작고 거의 눈치채기 힘들 정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조롱 섞인 비웃음을 날렸던 진아를 향한 아주 미묘하고 조용한 승리의 미소였다. 해운은 우아하게 리무진 뒷좌석에 올랐다. 차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소리 없이 닫혔다. 리무진은 굉음 한 번 없이 조용히 교문 앞을 벗어났다. 차가 서서히 멀어지자 놀라움에 굳어있던 학생들은 그제야 술렁이기 시작했다. 뭐야 진짜 이해운이었어. 미쳤다. 내가 뭘 본 거야. 차, 그때였다.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차 번호판을 찍어둔 사진을 확인했다. 번호판에는 평범한 숫자가 아닌 해운그룹 1달지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번호판 옆에는 국내 최고 재벌 그룹 중 하나인 해운그룹의 독수리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충격은 순식간에 교문 앞을 강타했다. 해운그룹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리 없는 거대 기업이었다. 그들의 생활 곳곳에 해운그룹의 계열사들이 존재했다. 유진아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의 가죽 원단이 해운그룹 계열사에서 생산되고 있었고 그녀의 친구들이 즐겨 찾는 고급 카페 체인도 해운그룹 소유였다. 심지어 지금 그들이 발딛고 서 있는 한영고등학교의 부지조차 몇 년 전 해운그룹 소유의 교육재단에 매각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 순간 진아와 친구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매일같이 조롱하고 비웃었던 가난한 이해운은 사실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해운그룹의 외동딸이자 유일한 상속녀였던 것이다. 그들의 모든 비웃음과 경멸은 마치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들 자신을 핥히었다. 해운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재벌가의 영의 하나의 제국을 상속받을 공주였다. 교문 앞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린 학생들의 멍한 표정만이 남겨졌다. 다음 날 한영고등학교의 분위기는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해운이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귀가했다는 소식은 이미 학교 전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학생들 사이에는 경외심 섞인 수군거림이 가득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비웃던 아이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특히 유진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한 얼굴로 해운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해운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치 물결이 갈라지듯 학생들이 좌우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다. 평소라면 낄낄대거나 대놓고 무시했을지나 무리도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해운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신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펼쳤다. 점심시간이 되자 진아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해운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여전히 어색하게 웃으려 애썼지만 그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해운아, 어제 그 차 혹시 무슨 연극이라도 한 거야? 아니면 누구한테 빌린 거야? 진아는 필사적으로 어제의 일을 부정하려 했다. 그녀의 자존심으로는 해운이 자신보다 훨씬 더 부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해운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 속에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빌리다니 진아,
왜 그래야 하는데? 혜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교실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 차는 우리 거야. 우리 가족이 혜운그룹을 소유하고 있어. 아빠는 내가 학교에서 조용히 지내는 걸 더 좋아하실 뿐이야.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교실 안은 싼 정적으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숨조차 쉬지 않고 혜운을 바라보았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진아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혜운그룹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다. 그녀가 매일 자랑하던 명품 가방 소미와 지수가 매일 드나들던 고급 카페 체인, 심지어 이 학교 건물까지 이 모든 것이 혜운그룹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사실이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그녀의 오만함을 부수어 버렸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혜운그룹의 그림자 아래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혜운그룹의 하청업체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혜운은 그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거나 우월감을 과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전과 다름없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조용히 진아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알았겠지, 진아.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든 그건 나 자신이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건 너희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야.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진아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날 오후 혜운은 교장실로 향했다. 그녀는 교장에게 학교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했다. 교장은 혜운그룹의 상속녀가 직접 나섰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며칠 후 학교 게시판에는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에 대한 공고문이 대대적으로 붙었다. 동시에 학생들이 가장 불평하던 급식실의 노후 시설이 전면 교체되고 메뉴가 다양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 모든 것은 혜운이 자신의 가족 재단을 통해 조용히 기부금을 전달한 덕분이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조용히 도시락을 먹으며 모욕을 견뎌야 했던 공간을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혜운은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굳이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유진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이제 혜운의 눈치를 보며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다. 혜운아, 우리 주말에 쇼핑 가는데 같이 갈래? 혜운아, 숙제 도와줄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아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혜운은 그들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친구들을 원했다. 그녀는 가난했던 시절에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몇몇 친구들과 조용히 어울렸다. 혜운은 자신의 부가 그녀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 내면에 강한 자존감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부는 그저 그녀가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고 굴욕을 견딜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거만해지거나 과거의 자신을 잊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통해 약한 자들을 더욱 이해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힘썼다. 그녀는 교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따뜻한 햇살이 교정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부를 통해 자신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로 진정한 가치를 빛내고 있었다. 그녀는 강인함과 회복력, 그리고 조용한 품위를 통해 모든 편견을 깨부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학교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혜운의 정체가 밝혀진 후 학교에서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유진아를 비롯한 그녀의 그부들은 더 이상 혜운을 괴롭히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혜운의 눈치를 살피며
어떻게든 환심을 사려 애썼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녀의 도시락에 대한 조롱 대신 값비싼 디저트와 음료수들이 그녀의 책상에 수북이 쌓였다. 하지만 혜우는 그들의 변한 태도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진심으로 대했던 몇몇 친구들과 조용히 어울리며 학교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혜운그룹의 상속녀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혜운의 삶에는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것은 학교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의 괴롭힘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거대하고 음습한 위협이었다. 혜운의 아버지는 혜운그룹의 회장이자 자신의 외동딸인 혜운을 끔찍이 아꼈다. 그는 혜운이 어릴 때부터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언론 노출을 극도로 자제하고 그녀의 신분을 철저히 숨겨왔다. 학교에 입학할 때도 그녀의 신분을 위장하여 일반 학생들처럼 생활하게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정체가 만천에 드러나면서 혜운은 더 이상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혜운의 아버지는 곧바로 딸의 경호를 대폭 강화했다. 학교를 오가는 길에는 항상 최고 수준의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등하교 시에도 몇 대의 고급차가 그녀의 리무진을 에워싸며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했다. 혜운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아버지의 걱정을 알기에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최근 몇 년간 혜운그룹을 둘러싼 복잡한 상속 문제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혜운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주변의 감도는 미묘한 긴장감을 느껴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경우는 단순한 신변 보호를 넘어 혜운그룹 내부의 어둡고 복잡한 싸움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혜운그룹 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이 논의되고 있었다. 혜운의 아버지는 고령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았고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한 곳인 하운 바이오먼의 차기 경영권을 승계할 적임자를 결정해야 했다. 혜운 바이오는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그 중요성이 막대했다. 이사회에는 혜운의 아버지와 함께 그룹의 오랜 경영진이자 혜운의 숙부인 이강준 이사가 참석했다. 강준 이사는 겉으로는 온화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오랜 세월 그룹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려온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이도윤을 혜운 바이오의 차기 경영자로 앉히고자 했다. 도윤은 뛰어난 두뇌를 가졌지만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오만하고 잔인한 성정을 지닌 인물이었다. 이강준 이사는 이사회에서 혜운의 경영 능력 부족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압박했다. 회장님 이하은 양은 아직 어리고 경영 경험이 전무합니다. 특히 혜운 바이오와 같은 민감한 기술 기업은 전문성과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 아들 도윤이가 그 자리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속에는 혜운을 배제하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다. 혜운의 아버지는 딸을 옹호했지만 이강준 이사의 발언은 다른 이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혜운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아버지와 경호팀장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최근 그룹 내부에서 정보 유출이 심상치 않습니다, 회장님. 특히 혜운 바이오의 핵심 기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뻔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내부 소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혜운 아가씨의 신분이 공개되면서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일부 세력이 아가씨를 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호팀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강준이 녀석의 짓이 분명해. 혜운 바이오를 손에 넣어 그룹 전체를 장악하려는 속셈이겠지. 혜운이가 너무 어리고 세상 물정에 어둡다고 생각해서 만만하게 보는 거야. 하지만 내 딸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강한 아이야.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혜운과 그녀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혜운은 어머니의 눈빛이 자신과 닮았다는 것을 늘 생각하곤 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독특한 심리 치료법과 어릴 적 손목에 알 수 없는 사고로 새겨진 작은 연꽃 문양의 흉터가 떠올랐다. 어머니는 늘 그 흉터를 너만의 특별한 표식이라고 불렀지만 해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해운은 학교에서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다. 그녀를 경멸하던 유진아가 갑자기 그녀에게 다가와 친한 척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해운아, 우리 주말에 지난해 별장에서 파티하는데 같이 갈래? 진짜 재밌을 거야. 너도 와야 더 빛나지. 진아의 얼굴에는 과거의 비웃음 대신 어색한 웃음이 가득했다. 해운은 진아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수상했지만 별 생각 없이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교실 뒤편에서 이도윤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해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이강준 이사의 아들이자 해운바이오의 경영권을 노리는 인물이었다. 이도윤은 해운을 비웃듯이 말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해운아, 너무 혼자 다니지 마. 세상은 생각보다 위험하거든. 특히 해운그룹처럼 돈이 많은 곳은 말이야. 너처럼 순진한 아가씨는 이용당하기 쉽지. 그의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다. 해운은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계산과 은밀한 위협을 감지했다. 그날 밤 해운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고 이강준 이사와 이도윤은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녀 자신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학생으로 숨어 지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운그룹의 상속녀로서 이 모든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경영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싸움이나 권모술수에도 익숙하지 않았다. 해운은 자신의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시선은 무심코 자신의 왼쪽 손목 안쪽에 있는 연꽃 문양 흉터에 닿았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항상 이것은 너의 특별한 힘의 상징이라고 말했던 그 흉터였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알려주었던 신비로운 치유법과 사람의 마음을 읽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독특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것이 그저 어머니의 다정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그 특별한 능력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힘을 깨우고 자신과 아버지를 그리고 해운그룹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이해운은 이도윤의 서늘한 경고를 들은 후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었고 이강준 이사와 이도윤은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해운그룹의 미래와 아버지의 안위, 그리고 그녀 자신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감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 즉 그녀의 손목에 있는 연꽃 문양의 흉터가 타인의 감정을 읽고 조절하며 내면의 힘을 증폭시키는 특별한 능력의 표식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 능력이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할 열쇠임을 깨달았다. 며칠 후 해운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민준의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힘없이 회의를 주재했고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이강준 이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회의를 주도했다. 그의 옆에는 이도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안건은 해운바이오의 차기, 경영권 승계 문제였다. 이강준 이사는 미리 포섭해둔 이사들과 주주들을 앞세워 해운의 경영 능력 부재를 강하게 비난하며 이도윤을 차기 대표로 추대하려 했다.
이혜운 양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해운바이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강준 이사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다. 그의 뒤에서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 회의장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해운 바이오의 핵심 기술 유출에 관한 익명의 제보 영상이 갑자기 재생되기 시작한 것이다. 영상 속에는 해운 바이오의 연구원 몇 명이 이도윤과 은밀하게 만나 기술 자료를 주고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자료에는 해운 바이오 핵심 기술 유출 계획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도윤의 서명이 명확히 보였다. 영상은 조작된 것이었지만 교묘하게 편집되어 이도윤이 기술 유출을 지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는 이강준 측에서 해운을 끌어내기 위해 미리 준비한 함정이었다. 그들은 해운이 이 영상에 격분하여 이도윤을 비난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해운이 감정적으로 미숙하고 충동적인 인물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 영상은 순식간에 회의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이강준 이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해운 바이오의 기술이 유출되다니. 이 모든 것은 이혜운 양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도윤을 감싸면서도 모든 책임을 해운에게 전가하려 했다. 이도윤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해운을 바라봤다. 해운아, 너 정말 실망이 크구나. 이런 식으로 회사를 망치다니. 이제라도 인정해. 넌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그의 눈빛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해운이 이 상황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해운의 아버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애써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옹호하려 했지만 기력이 쇠한 탓에 몸이 휘청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절망감이 교차했다. 해운은 아버지를 부축하려는 손길을 멈추고 대신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주변을 감싸고 있던 공기가 미세하게 일렁이는 듯했다. 해운은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왼쪽 손목 안쪽에 있는 연꽃 문양의 흉터를 살짝 쓰다듬었다. 흉터가 따뜻하게 빛나는 것을 느꼈다. 엄마,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녀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해운아, 너는 너 자신을 믿어야 해. 너의 감각을 믿고 너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렴.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는 법이야. 해운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직 강렬한 의지와 단호함만이 그 안에 가득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특별한 능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그들의 숨겨진 의도와 생각을 마치 파동처럼 감지하기 시작했다. 이강준 이사의 깊은 곳에 숨겨진 탐욕 이도윤의 오만함과 교활함 주주들의 불안감과 이기심, 그리고 아버지의 고통과 그녀를 향한 간절한 믿음까지. 모든 감정들이 그녀에게 밀려왔다.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해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마이크를 통해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대체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강준 이사가 비웃듯이 말했다. 해운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연꽃 문양 흉터에서 옅은 은빛 광선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빛은 스크린으로 향했고 그 빛이 닿는 순간 영상 속 이도윤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지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 영상은 이도윤이 기술 자료를 주고받을 때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찰나의 불안함과
죄책감이 담긴 표정을 포착한 것이었다. 이강준 이사 측은 이 부분을 교묘하게 잘라내고 편집하여 마치 이도윤이 태연하게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해운의 능력은 그 숨겨진 감정의 파동을 잡아내어 영상을 역으로 분석하고 진실된 표정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 영상은 조작되었습니다. 이도윤 씨의 표정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흔들림은 그가 기술 유출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을 보여줍니다. 해운의 목소리는 논리적이고 침착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그녀는 영상 속 사람들의 미세한 심리적 변화와 감정의 흐름을 읽어내어 진실을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이도윤 씨가 기술 유출을 시도한 것이 맞지만 그것은 당신 이강준 이사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해운은 시선을 이강준 이세계로 돌렸다. 이강준 이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지시했다니.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해운은 그의 감정 속에서 솟아나는 강렬한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인정하기 싫은 진실을 읽어냈다. 당신은 몇 달 전부터 해운 바이오의 핵심 기술을 해외 기업에 넘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당신의 오랜 염원인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약속받았죠. 하지만 직접 나설 수 없었기에 당신의 아들 이도윤 씨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지시에 따라 기술 유출을 시도했지만 막판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당신은 그를 버릴 계획이었습니다. 해운은 이강준 이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연꽃 문양 흉터는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최신형 보안 장비와 함께 들어섰다. 그들은 이도윤이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해운의 아버지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비밀 지시를 받은 경호팀이 확보한 진짜 증거물을 들고 있었다. 경호팀장은 민준의 아버지에게 다가가 USB 하나를 건넸다. 회장님 이도윤 이사가 실제 기술 유출을 시도한 증거 자료와 이강준 이사와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방금 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USB가 대형 스크린에 연결되자 이도윤과 이강준 이사의 통화 녹취록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도윤아 해운 바이오 핵심 기술만 빼내오면 돼. 나머지는 아버지가 처리할 테니 걱정 마라. 저 어린애한테는 절대 그룹을 넘겨줄 수 없어. 이강준 이사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뒤덮었다. 그리고 이도윤이 실제로 해외 기업의 스파이와 접촉하여 기술 자료를 넘기려 했던 증거 사진과 이메일들이 연이어 공개되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이강준 이사와 이도윤은 경악과 공포에 질린 채 굳어버렸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회의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격렬한 비난과 분노의 함성으로 터져나왔다. 저런 사람들이 감히 그룹을 망치려 하다니. 당장 구속해. 당장. 강민준의 아버지는 힘겹게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다. 이강준 이사와 이도윤은 그룹의 기밀을 유출하고 경영권을 찬탈하려 한 중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을 즉시 해임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회의장의 혼란을 잠재웠다. 민준의 아버지는 이어 해운을 바라보며 깊은 눈빛으로 말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해운 양의 탁월한 능력과 지혜, 그리고 해운그룹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강산 가문의 오랜 예언 속 선택받은 자이며 우리 그룹의 진정한 미래를 이끌어갈 적임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해운 양을 해운 바이오의 차기 대표이사이자
강산그룹 경영승계의 유일한 후계자로 공식 임명합니다. 그의 선언은 회의장을 다시 한번 거대한 충격과 환호로 뒤덮었다. 주주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이해운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강준 이사와 이도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해운을 향해 이를 갈았다. 하지만 해운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딸에 대한 깊은 믿음이 가득했다. 해운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고 진실을 밝혀냈으며 해운그룹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지켜냈다. 그녀는 평범한 학생에서 벗어나 해운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당당한 상속녀이자 진정한 리더로 우뚝 섰다. 그녀의 영곤 문양 흉터는 더 이상 감춰야 할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힘과 지혜, 그리고 순수함이 세상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표식이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고, 이제 세상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해운의 정체가 만천에 드러나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그녀의 숨겨진 능력이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자 세상은 온통 해운의 이야기로 들썩였다. 해운그룹에 숨겨진 상속녀, 기적의 지혜를 가진 차세대 리더 등의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가의 상속 드라마를 넘어 순수한 마음과 진정한 재능이 편견과 음모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세준 박사와 그의 제자 초의 박사 이 부분은 이전 프롬프트에서 오세준 박사와 그의 제자 초의 박사가 아닌 유진아와 그녀의 친구들이 이강준 측과 연관된 인물로 묘사되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원래 프롬프트의 흐름에 맞춰 이강준 이사와 그의 아들 이도윤을 악당 A로 설정하고 그들의 몰락을 서술합니다. 는 처절한 몰락을 맞이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폭로된 증거 영상과 녹취록은 그들의 기술 유출 시도와 경영권 찬탈 음모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냈다. 이강준 이사는 그룹의 중요 직책에서 해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아들 이도윤 또한 모든 직위가 박탈되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고 대중의 비난과 언론의 문매를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의 탐욕과 오만함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유진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이전의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과 함께 해운그룹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 깨달으며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진아는 학교에서 퇴학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해운은 직접 교장에게 요청하여 그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도록 했다. 대신 진아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의 최전선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진심으로 해운에게 찾아와 용서를 빌었고 해운은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는 해운의 진정한 성품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해운의 아버지는 그녀의 활약 덕분에 해운그룹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경영권 승계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었다. 그는 이사회와 주주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해운을 차기 회장으로 지명하며 그녀의 비범한 능력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그룹 내부의 복잡했던 갈등은 해운의 등장으로 인해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해운그룹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 준비를 마쳤다. 아버지는 이제 마음 편히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강민준의 아버지는 이해운을 해운 바이오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임명하며 그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해운은 해운 바이오의 혁신적인 기술에 자신의 독특한 능력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그녀는 인간의 감정과 심리에 기반한 맞춤형 치료법 개발을 목표로
의학과 예술, 그리고 심리학을 융합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전인적 치유를 꿈꿨다. 이는 해운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거대한 도약이 될 것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해운은 아버지와 함께 해운그룹의 상징인 백년 연못 샤넬이 보이는 정원에 앉아 있었다. 백년 연못은 그룹 창립자가 심은 연꽃이 자라는 곳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순수함과 지혜를 상징하는 장소였다. 연못에는 하얗고 아름다운 연꽃들이 만개하여 바람에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해운의 아버지는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와 걱정 대신 깊은 안도감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해운아, 네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줄은 정말 몰랐다. 내 어머니가 늘 내게 특별한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저 어린아이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어. 미안하다. 내가 너를 믿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진심 어린 감사가 섞여 있었다. 해운은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아니에요, 아빠. 저도 제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빠와 해운그룹을 지키기 위해선 제가 강해져야 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말씀이 맞았어요. 저의 이 연꽃 흉터는 저의 가장 큰 힘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왼쪽 손목 안쪽에 있는 연꽃 문양 흉터를 쓰다듬었다. 흉터는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되어 은은한 빛을 발하는 듯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도 네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이제 해운그룹은 너의 시대다. 너의 지혜와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렴.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쉬면서 너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게. 그의 얼굴에는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과 함께 딸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해운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없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능력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고, 이제 세상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이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해운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해운그룹의 새로운 회장이자 해운바이오의 혁신적인 리더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해운그룹은 단순한 재벌 기업을 넘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인류 친화적 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해운바이오에서는 그녀의 독특한 능력과 과학기술을 접목시킨 심리 기반 맞춤형 치유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 세계 정신건강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능력자를 넘어 신뢰와 혁신, 그리고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연구 성과와 대중 강연은 전 세계 의료 및 예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지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해운은 화려한 도심의 마천루 대신 서울 근교의 작은 언덕에 자리한 아늑한 집을 선택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직접 가꾼 드넓은 정원이 있었고, 계절마다 피고 지는 다채로운 꽃과 그녀가 직접 재배하는 약초들이 평화롭게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정원에서 신선한 풀내음을 맡으며 명상에 잠기거나 직접 키운 약초들로 향긋한 차를 만들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늠름하게 자란 회색 고양이 보미가 늘 함께했다.
보미는 수아가 연구에 몰두할 때면, 조용히 그녀의 무릎에 앉아 잠들거나 그녀가 산책할 때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변함없는 위로와 따뜻함을 주었다. 보미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을 때마다 해우는 자신이 지나온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오직 깊은 감사함과 평온함만이 남는 것을 느꼈다. 해운의 고향 마을은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해운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파괴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다. 마을은 이제 해운 힐링 빌리지 자연예술치유 센터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전통 예술과 자연 치유를 융합한 생태 관광의 중심지이자 예술가와 연구자들이 모여드는 창의적인 공동체로 자리매김했다. 해운은 희망의 연꽃 재단을 설립하여 활발한 자선 활동을 펼쳤다. 특히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젊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작업실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썼다. 매달 한 번 해운은 직접 마을에 자연예술, 학교채서 주민들과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예술의 치유력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의 지혜를 배워갔다. 해운의 아버지 이전 프롬프트에서 강민준의 아버지로 잘못 언급되었지만 전체 맥락상 이해운의 아버지로 설정되었습니다. 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깊이 사랑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과거의 오만하고 냉담했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해운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남자로 변모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정략적인 것이 아니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정한 사랑 그리고 변치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다. 몇 년 후 해운과 아버지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사랑하는 남편으로 대체됩니다. 는 예쁜 딸을 품에 안았다. 아이는 해운을 닮아 맑고 총명한 눈을 가졌고 남편의 다정함과 강인함을 물려받았다. 그들은 아이에게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늘은 그들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자 끝없는 희망과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해운은 과거의 아픔을 통해 얻은 지혜로 하늘이를 가장 따뜻하고 현명하게 키웠다. 어느 맑은 오후 해운은 딸 하늘이 그리고 새로 입양한 활기찬 강아지 푸름이 고양이 보미의 이름을 따서 자연의 푸른 기운을 담아지었다. 와 함께 마을 뒷산으로 향하는 익숙한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해운은 하늘이에게 길게 핀 야생화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었고 남편은 푸르미와 함께 앞서 뛰어가는 하늘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지는 노을이 산과 들을 붉게 물들였고 그들의 행복한 실루엣은 따뜻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해운의 목에는 남편이 직접 디자인하고 장인이 섬세하게 세공한 작은 꽃 문양의 씨앗 모양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 자연과의 유대감, 그리고 이해운 자신이 걸어온 모든 여정의 성장 과정을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었다. 그들의 삶은 전통과 현대 자연과 도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들의 삶에는 영원한 두 번째 봄이 찾아왔고 그 봄은 끝없이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피워낼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해운은 명문 한영 고등학교의 낡은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잿빛 교복은 몇 년째 몸에 걸치고 있는 익숙한 것이었지만 유행에 뒤떨어진 디자인과 미묘하게 빛바랜 색깔은 교문 앞을 스쳐 지나가는 여학생들의 화려한 명품 가방이나 번쩍이는 스마트폰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녀는 늘 어깨가 살짝 구부정한 채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듯한 몸짓이었다.
분비는 복도를 걸을 때도 그녀는 벽에 바싹 붙어 걸었고 책가방을 든 손에는 낡고 해진 도시락 가방이 늘 들려 있었다.